우리 아빠 거예요. 가져가지 마세요. 쌍둥이 아이들이 울부짖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회장이 시계를 아이들에게 돌려줬습니다. 이 시계, 지금은 너희가 가지고 있어도 되겠다. 다만, 이 시계의 주인이 누군지는 따로 확인해야겠구나. 아이들은 그 시계를 꼭 쥐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김태준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10년째 같은 자리,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후 모든 게 멈춰버렸습니다. 회장님, 분실 신고하셨던 시계를 찾았다고 합니다.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10년 전 사고 현장에서 사라져 찾을 수 없었던 시계였습니다. 10년간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발견되면서 숨겨져 있던 진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날 시계방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회장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시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걸요. 같은 시각, 도시 반대편에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수연은 좁은 원룸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정민이는 오늘도 손목시계를 찾습니다. 낡았지만 늘 차고 다니는 시계였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형제는 운동장에서 놀다 그만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형, 괜찮아? 정연이가 달려왔습니다. 정민이는 일어나 손목을 확인하며 시계를 들여다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초침이 멈춰 있었습니다. 충격으로 내부가 고장난 듯 했습니다. 정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연아, 시계가, 울지 마. 고치면 되잖아. 집 근처 시계방 나이든 사장님이 아이들을 보고 묻습니다. 어서 오렴. 무슨 일이니? 정민이가 시계를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시계 고칠 수 있어요? 주인은 시계를 받아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 시계, 어디서 났니? 우리 아빠 거예요. 주인은 시계를 뒤집어 뭔가를 확인하더니 오래된 장부를 꺼냈습니다. 장부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시계 분실 신고가 되어 있구나. 10년도 더 됐네. 정연이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신고된 물건이라 바로 돌려줄 수가 없어. 원래 주인한테 먼저 연락을 해야 하거든. 주인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왜요? 우리 아빠 거라니까요. 정민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며칠만 기다려봐. 그리고 다음에 올 땐 부모님이랑 같이 와야겠구나. 형제는 시계를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민이가 울먹거렸습니다. 정연아, 시계 다시 못 찾으면 어떡하지? 형, 우리 엄마한테 말해보자. 정연이가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시계가 얼마나 큰 비밀을 품고 있는지를,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지를요. 그날 밤 정민이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시계 고치러 갔었어요. 수연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정민이는 오늘 시계방에 갔다가 아저씨가 시계를 안 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정연이가 거들었습니다. 분실 신고, 뭐 그런 거라서 원래 주인한테 연락한대요.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아이들 손을 잡고 시계방으로 갔습니다. 시계방 주인과 인사를 하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한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백발의 정장 차림, 품이 있는 자세였습니다. 김태준 회장. 회장은 수연을 스쳐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시계가 여기 있습니까? 회장이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은 이 아이들이 갖고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아이들에게 향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몸이 굳었습니다.
정민이와 정연이의 얼굴, 아이들의 외모가 자신의 아들 준호와 똑같았습니다.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이들을 봤습니다. 이 시계 우리 아빠 거예요. 정민이가 말했습니다. 회장이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시계 뒷면을 확인하니 작은 흠집이 보였습니다. 준호가 어릴 때 넘어져서 생긴 그 흠집이었습니다. 안쪽을 에도 JH라는 각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져가지 마세요. 정연이가 소리쳤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무릎을 꿇으며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빠 이름이 뭐니? 김준호요. 김준호. 같은 이름이었지만 동명이인일 수도 있었습니다. 회장이 수연을 의문의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아이들 아버지 시계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수연은 아이들을 힐끗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회장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시계를 아이들에게 돌려줬습니다. 이 시계 지금은 너희가 가지고 있어도 되겠다.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시계의 주인이 누군지는 어른들이 따로 확인해야겠구나. 정민이와 정연이는 시계를 꼭 쥐었습니다. 시계방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은 모습을 뒤에서 회장이 바라봤습니다. 그날 회장은 아무것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신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회장은 밤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오래된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의 어릴 적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준호의 손목에 그 시계가 보였습니다. 회장은 시계방에서 본 아이들이 떠올렸습니다. 시계는 중고로도 돌아다닐 수 있지, 동명이인도 흔하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수연은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검은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차를 보니 차 안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민이와 정연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수연은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뒤돌아보니 검은 차는 사라진 후였습니다. 기분 탓일까?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수연은 조용히 정민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수연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시계를 가슴에 꼭 안으며 눈물 흘렸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팠습니다. 수연은 시계를 다시 책상에 올려놓고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회장의 서재. 회장은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준호야. 회장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남긴 시계가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구나. 그날 밤 두 사람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계 때문에, 같은 사람 때문에. 10년 전이었습니다. 김준호는 회장의 외아들이었지만 평범한 삶을 원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정해진 길이 싫었습니다. 정략 결혼, 후계 수업, 언론의 시선. 그저 보통 사람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준호는 작은 도서관에서 수연을 만났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기, 이 책 재미있나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추천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신분을 숨겼습니다.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습니다. 수연도 묻지 않았습니다. 둘은 천천히 사랑에 빠졌습니다. 1년 후 준호가 말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결혼하자.
그런데 우리 가족이 좀 복잡해. 수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어요. 난 당신만 있으면 돼. 둘은 조용히 결혼했습니다. 가족도 하객도 없이 둘만의 작은 시기였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말씀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석 달 후 수연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생겼어. 쌍둥이래요. 아들 둘. 준호는 수연을 끌어안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즈음 준호는 우연히 재단 서류를 보게 됐습니다. 비리 관련 문서로 담당 국장이 몇 년간 재단 기금을 빼돌린 정황이었습니다. 준호는 고민했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천천히 증거 서류를 모았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재단 건물로 향했습니다. 여보, 금방 올게. 조금만 기다려. 수연은 차 안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건물 안 준호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증거 서류 봉투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현관으로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위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쾅! 거대한 철제 비계였습니다. 준호의 몸이 쓰러졌습니다. 손목에서 시계가 튕겨나가 멀리 굴렀습니다. 여보, 수연이 달려왔습니다. 준호는 흐릿한 시선으로 수연을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 절대 이 세계에 넣지 마. 평범하게 키워줘. 아버지한테도 비밀로. 여보, 왜 그래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여보. 수연의 비명이 울렸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준호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조산기미로 입원했습니다. 홀로 두려움 속에서 평범하게 키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한테도 비밀로 하라고 했습니다. 수연은 남편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하지만 수연은 약속을 지키기로 하며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장례식에도 가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떠났습니다. 그 뒤로 10년이 흘렀고 수연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며칠이 지났지만 회장은 아이들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생각할수록 아이들의 모든 게 준호와 똑같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우연일 거야. 회장은 계속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결국 견디지 못하고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조사를 좀 해주게. 아주 제한적으로만.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김수연 쌍둥이 남아 출생 기록만 확인하게. 며칠 후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김수연 40대 초반 쌍둥이 남아 출생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출생일은 준호가 죽은 날로부터 정확히 한 달 후였습니다. 조산 기록이 있었습니다. 붙일라는 공란이었습니다. 회장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준호의 어릴 적 사진을 꺼내어 보고서 속 아이들 사진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겹쳤습니다. 완벽하게 내 손자들이다. 회장은 숨이 막혔지만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간 손자들이 있었는데 몰랐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호야. 회장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남겼구나. 둘이나. 사진 속 아이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배낭을 메고 학교에 가는 평범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핏줄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장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당장 찾아가진 않겠네. 먼저 왜 숨겼는지부터 알아야겠어. 회장은 창밖을 봤습니다. 10년을 숨길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걸 먼저 들어봐야지. 비서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까? 그래. 아이들 없는 자리로. 회장은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아이들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정민이, 정연이. 회장은 손자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호야, 내 아들들을 봤다. 너를 꼭 닮았더구나.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미안하다. 늦게 찾아서. 그날 밤 회장은 처음으로 편히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며칠 후 수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연은 이 연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수연이 앉자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이들 잘 키우셨더군요.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까지 숨겼습니까? 수연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준호 씨가 죽기 전 했던 부탁했습니다. 평범하게 키워달라고, 아버지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회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준호 씨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수연이 덧붙였습니다. 제가 숨긴 게 아니라 지킨 겁니다. 회장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그렇게까지 두려워했단 말인가.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책이었습니다.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삶을 원했던 거예요. 평범한 삶을요. 수연이 말하자 회장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10년을 혼자 키우느라 힘들진 않았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합니다. 회장은 수연을 봤습니다. 이제 어떡하실 생각이십니까? 수연이 물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당신이 키우시오. 수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대신 성인이 될 때까지만 비공개로 합시다. 생활과 교육은 내가 돕겠소. 하지만 성인이 되면 그때는 아이들의 정체를 밝혀야지. 수연이 잠시 고민하며 말했습니다. 아마 준호 씨도 그걸 원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안하오. 더 일찍 찾지 못해서. 두 사람은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가끔 아이들을 봐도 되겠소?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세요. 할아버지시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은 모를 텐데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수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도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적이 아니라 동맹이 됐습니다. 같은 사람을 잃은 같은 아이들을 지키는 동맹이요. 헤어지는 길에 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준호가 좋은 사람을 만났군요. 저도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차에 올랐습니다. 백미러로 수연이 멀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10년 만에 제대로 본 며느리였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10년간의 공허함이 조금 채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역할을 조용히 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왜 꼭 숨겨야만 했을까 말이죠. 어느 날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10년 전 사고 기록을 다시 가져오게. 회장은 천천히 기록을 읽어나갔습니다. 공사장 안전사고, 비계 낙하, 즉사. 단순한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비계 철거 일정이 갑자기 바뀌었네. 안전 점검을 하려고 일정을 당겼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 비서실장이 다른 파일을 넘겼습니다.
당시 담당자는 재단 사무국장 최도식입니다. 회장은 그 이름을 오래 응시했습니다. 10년간 재단을 관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부하 중 하나였습니다. 최도식이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앉게. 최도식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10년 전 일을 물어보고 싶네. 자네가 담당했지? 네. 그 일이라면 사고 처리를 제가 맡았습니다. 그날 공사 일정이 왜 바뀌었나? 최도식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당일 아침 비계 연결 부위가 약해 보인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회장은 최도식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점검도 안 하고 바로 철거했다는 말인가? 최도식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 현장 판단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네.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책임입니다. 10년 전엔 왜 그 책임을 안 졌나? 그날 준호가 뭘 하러 거기 갔는지 아나? 최도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회장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준호의 필체가 담긴 오래된 메모가 나왔습니다. 재단 비리 조사 중 최도식 국장 관련 증거 확보. 회장은 메모를 최도식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가? 대답하게. 최도식은 침묵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증거를 찾아낼 걸세. 나가게. 당장. 최도식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해라고 사고였다고 말하며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회장실에서 나온 최도식은 복도를 걸으며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나야. 문제가 생겼어. 10년 전 기록 다시 정리해. 깨끗하게. 최도식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회장은 조용히 증거를 모았습니다. 10년 전 재단 장부, 공사 기록, 증인 진술, 모든 게 최도식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최도식은 번복했고 변호인은 반박했습니다. 기록은 이미 많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으며 하나씩 천천히 끝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비리, 은폐, 그리고 살인.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회장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10년 전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다고 살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룹 회장이 친아들 죽음 재수사를 요청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10년 전 사고에 살인 의혹이 있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최도식은 구속되며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최도식이 비리를 들킨 후 준호를 제거하려 했다는 것, 공사 일정을 조작하고 비계 낙하를 유도했다는 것, 그리고 10년간 은폐했다는 것.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최도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사과였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20년. 회장은 방청석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야, 이제 편히 쉬어라. 며칠 후 회장은 수연과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시계방으로 갔습니다. 주인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주문하신 것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정민이와 정연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희들에게 줄 게 있단다. 정민이가 물었습니다. 뭔데요, 할아버지? 시계야. 새 시계. 회장은 두 아이의 손목에 하나씩 채워줬습니다. 할아버지, 시계는 왜 주세요? 너희가 특별한 아이들이니까. 정연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회장이 수연을 바라보자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들아. 수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이 할아버지가
너희 진짜 할아버지야. 정민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의 아버지, 너희 친할아버지. 정연이가 회장을 받습니다. 진짜 우리 할아버지예요? 그래. 미안하구나. 늦게 찾아서. 회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민이가 회장을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정연이도 따라 안았습니다. 회장은 두 손자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10년간 그리워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수연도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계방 주인은 미소 지으며 자리를 비워줬습니다. 정민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시계는 어떻게요? 그건 내가 계속 가지고 있거라. 그건 내 아빠가 너한테 남긴 거니까. 회장이 정민이의 손목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이 새 시계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란다. 정연이가 새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시계는 우리가 지킬게요.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 잘 지켜다오. 시계방을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준호야, 내 아들들 이제 내가 지킨다. 내가 못다한 시간 내가 함께하마. 정민이와 정연이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이 뒤를 따랐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요.